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매일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만 듣다 제 사연을 쓰려고 하니 조금 떨리네요. 제 사연은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깜짝 놀랄 만한 사연이기도 한데요. 이 남편이라는 인간과 믿었던 친구에게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천천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완전 개쓰레기였어요. 그 친구년도 개차반 인간이었고요. 먼저 저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오랜 고향 친구였고 인연이 오래된 만큼 우리의 사이도 가족처럼 가까웠던 친구였죠.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아껴주며 집안의 경조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안내하며 축하해줄 정도였으니 단짝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네요. 그 친구의 이름은 김진영이었는데 항상 네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소중해? 라고 물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 우리는 결혼까지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결혼을 해서도 이어졌어요. 결혼은 제가 먼저 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저희는 부부 모임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할 정도로 자주 모였어요. 그 덕에 저도 진영의 남편을 잘 알고 있었고 진영이도 제 남편을 잘 알고 있었고요. 서로가 바쁜 날이면 애들도 봐주면서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죠.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제 뒤통수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영이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영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근데 무슨 일이야? 미수가 다른 게 아니고 너 요즘 남편이랑 별일 없지? 잘 지내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게 내가 며칠 전에 네 남편이랑 진영이 둘이 웃으면서 음식점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아서 둘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말이야. 근데 너희 부부 원래 자주 왕래한다고 했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걸려서 전화를 해준 거야. 진영이 걔 고등학교 때도 남자 문제로 골치 좀 썩였잖아. 잘 살펴봐. 또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저는 그 전화를 듣자마자 너무나 경악스러워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씻으러 간 사이에 얼른 핸드폰부터 살펴봤어요. 역시나 핸드폰은 잠겨져 있더라고요. 평소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다 공유했기 때문에 핸드폰도 잠금 설정을 해놓지 않았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서로 핸드폰도 개의치 않고 보던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남편을 믿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쩐 일에선지 처음으로 핸드폰이 잠겨져 있어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초조해졌어요. 잠금 설정은 얼마든지 해놓을 수 있지만 친구에게 들은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둘이 바람 피는 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둘이 만나서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만나 밥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몰라도 따로 둘이 만난다는 건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진영이 남편과 잘 알고 친하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부 모임으로 만났을 때나 적용되는 이야기였지 제가 진영이 남편과 따로 둘이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일단 남편의 뒤부터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돼 둘의 바람피는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일을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도 교육청으로 출근을 해 행사를 한다거나
밀린 업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일요일에도 나가는 건 좀 드문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에선지 그 주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하고서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얼른 저도 옷을 입고는 뒤를 쫓아갔죠. 역시나 남편은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교육청 쪽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참 기가 막히게도 제 친구인 진영이의 집 앞이었습니다. 곧바로 진영이는 남편 차에 올라타더군요. 교육청에 간다고 거짓을 친 남편은 절 속이고 진영이를 만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는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됐어요. 더 확실한 바람피는 증거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가며 계속해서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는 아주 한적한 장소로 둘이 도착해 애정행각을 피우는 걸 정확하게 목격하고 말았어요. 이로써 둘의 바람이 설마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애통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들이 한적한 카페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들을 멀리서 작게나마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고요? 제가 그들에게 바로 달려갔다면 그들은 분명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려고 왔는데 왜 오해를 하냐고 제게 남편 뒤나 밟고 다니는 의부증 걸린 여자로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증거로는 부족하겠지만 사진으로 남기고 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로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믿었고 다정했던 남편이 어떻게 내 친구와 바람을 필 수 있는지 이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바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들의 물증을 잡아서 그 두 년놈들에게 죄의 대가를 주고 싶었고 그 이후 전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노리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이것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을 했어요. 어설프게 일을 저질렀다가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 다려주고 아침밥 챙겨주고 퇴근할 때도 꼬박꼬박 저녁 밥상도 차려올려 바쳐드렸습니다. 당신 갈수록 된장찌개 맛이 깊고 맛있어져. 역시 우리 마누라 밥이 최고라니까. 항상 애들 키우기도 힘들 텐데 나까지 잘 신경 써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힘들게 당신 직장 다니며 우리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어떤 집 가도 이 정도는 마누라가 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먹고 출근해. 알았어. 하여튼 칭찬해줘도 받을 줄 모른다니까. 아무튼 난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 좋아. 고마워. 이렇게 남편은 제가 평소처럼 행동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뻔뻔하게 저런 말들도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듣고 있는 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 터질 것만 같았지만은요. 그래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당분간은 참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 친구가 이번에 펜션 하나를 구입했는데 거기 좋아 보인다면서 연말에 한번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곧 연말인데 애들 데리고 근처 펜션이라도 잡아서 놀다 올까? 내 친구가 펜션 하나 구입했는데 사진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 집에서 30분 정도니까 가깝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바람도 쐬고 구경도 좀 하고 가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기분 내고 오자. 아우 정말? 웬일이야? 일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알았어. 애들이 겁나 좋아하겠네.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라도 잠깐 바람 쐬고 오자고 이야기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알고 있을게.
갑자기 펜션에 가자는 남편의 제의에 어리둥절했지만 다음날 저에게 갑자기 묘한 계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남편과 진영의 불륜을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진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연말에 펜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 되면 너네 부부도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았죠. 진영아, 이번에 남편이 애들 데리고 근처 펜션에 놀러 가자고 하네. 벌써 펜션까지 예약을 했나 봐. 남편은 애들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래도 연말인데 그날은 아이들 없이 해방된 느낌으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너네는 그때 시간 어때? 시간 되면 아이들 친정에 맡기고 가서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전화했어. 어머, 그래? 초대해주면 우리도 좋지. 고맙다, 야. 우선 그렇게 알고 있을게. 진영이는 제 전화를 받고 어떻게든 이 펜션 여행에 끼고 싶어서 목소리가 설레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뻔뻔하고 가증스러워 당장이라도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남편 생각도 물어봤죠. 여보, 애들 친정에 맡기고 우리끼리 다녀오는 거 어때? 오늘 진영이한테 얘기했더니 진영이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 연말에 하루라도 애들한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놀자고. 그래. 간만에 애들이랑 좀 놀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하니까 당신도 애들 없이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그래 볼까? 남편은 은근슬쩍 뒤로 빼는 척 하더니 저를 핑계 삼아 허락을 해왔습니다.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걸 보니 진영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좋아 보이는 듯 해 보였어요. 물론 제가 삐딱하게만 남편을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긴 했겠지만은요. 저는 참 그들이 같잖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진영이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바로 남편이 그날 송년회 회식이 있어서 본인만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없어도 우리를 따라온다뇨?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아닌가요? 그걸 보면서 전 확실히 이것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셋이 가면 물증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그게 더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펜션에 가기로 한 날짜가 왔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곧바로 남편 차를 타고 진영이와 함께 셋이서 이동을 했어요. 도착해서 곧바로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남편이 숯불을 피기 시작했고 전 진영이와 야채랑 이것저것 반찬들을 꺼내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도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진영이는 삼겹살을 굽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어깨를 툭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면서 삼겹살 구운 걸 입에 살짝 넣어주고 있더군요. 물론 남편은 그 모습을 제가 볼 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뭐야? 진영이한테 삼겹살도 직접 먹여주고. 치, 질투나는데?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그게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한 입 준 것뿐이야. 당신도 하나 먹어봐. 잘 구워져서 맛있다. 그렇게 내 앞에서 진영이를 챙겨주는 남편을 보고 열이 받았지만 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 한잔하며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게 오해로 끝나길 바랬어요. 저만의 착각이었고 저만의 의심이라고 생각하길 간절히 바랬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술을 먹었더니 취기가 오르네. 아무래도 나 먼저 자야 될 것 같아. 내일 내가 일어나서 다 치울 거니까 당신하고 진영이도 얘기 좀 하다가 치우지 말고 바로 와서 자. 알았지? 그래.
당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오늘 좀 무리했다. 우리도 조금만 먹고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서 먼저 쉬어. 그렇게 전 말도 안 되게 두 사람을 놔두고 먼저 들어가 잠든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 둘이 나 몰래 저기서 손이라도 잡고 있진 않을까? 더 심한 건 하지 않을까? 정말 불안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아직 제게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정말 제가 있는 한 공간에서라도 그 더러운 짓을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불을 꺼놓고 침대에 누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가 자고 있는 방을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만 제가 자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하니 슬그머니 다시 문을 닫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문을 열었으면 들어와야지 다시 닫고 나갔을까요? 그 사실은 조금 뒤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 펜션 전체가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전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조용히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휴대폰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로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실과 화장실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곳 펜션 작은 방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세차게 그 문을 열었고 전 문을 열자마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그 두 년놈들은 침대 위에서 비빔밥처럼 섞여 있더군요. 전 곧바로 불을 켰고 카메라를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짐승들아. 지금 내 앞에서 너네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라고 말하며 먼저 사진을 찍었고 전 그 사진을 회식하고 있는 진영이 남편에게 바로 전송해버렸어요. 그리고 펜션 위치도 함께 전송을 했고 지금 당장 회식이고 뭐고 바로 오라고 연락을 했죠. 여보, 여보,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번이 처음이야. 우리가 술이 좀 과했나 봐. 아유, 그놈의 술이 웬수지. 정말 우리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뭐? 내 앞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도 눈 감아달라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하는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 새끼야? 애들이 이런 꼴 보면 참 좋아도 하겠다. 그리고 진영이 너 학교 다닐 때도 친구 뺏어가더니 나이 처먹어도 친구 남편 꼬시고 즐기니까 좋니? 넌 정말 친구라고 믿었던 내가 미친년이다. 너도 가정도 있는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이 처먹고 어른 됐으면 어릴 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넌 정말 구제불능 쓰레기야. 네가 저지른 일은 앞으로 내가 꼭 벌받게 해줄게.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벌을 준다 만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러는 게 네 잘못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네가 얼마나 여자로 안 보이고 매력이 없었으면 네 남편이 나랑 바람을 폈겠어. 어차피 이렇게 들통난 거 네가 용서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나라 간통법도 폐지된 거 알지? 네가 도대체 어떤 벌을 준다고 주제에 넘게 그런 말을 짓거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황당한 모습으로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진영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며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영이 남편이었어요. 내가 벌 줄란다 이년아.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고도 잘못을 구하기는커녕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어쩐지 요즘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가 이 새끼랑 이런 짓을 벌리고 있었구나. 그래,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회식을 하다 제가 보내준 사진을 본 진영이 남편은 30분 거리에 있는 펜션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왔고 저와 진영이가 한참을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모습을 본 진영이 남편은 진영이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개처럼 패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해주고 싶은 행동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
정말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물론 폭력은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진영이 남편은 이미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 제가 말리지 않는다면 제어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주 씨, 그만하세요. 이러다 죽겠어요. 이래봤자 내일 술 깨고 일어나면 현실이에요. 병주 씨만 더 곤란해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서 저처럼 카메라로 사진이랑 동영상 찍으세요. 뒤늦게 현실을 자각한 병주 씨는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고 저는 나중에 이게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찍으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러자 그 년놈들은 이불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고 돼지들이 도축장 가는 것처럼 울고 불며 그만 찍으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거를 확보할 대로 확보하고 더 이상 미련조차 남지 않아 두 년놈들이 사랑을 나누든 뭘 하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펜션을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사천리로 우리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펜션이 처음이었고 그 전에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며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냐며 증거를 또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건 저번에 제가 택시를 타고 남편의 뒤를 밟을 때 카페에서 진영이와 남편이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죠. 그걸 보더니 더 이상 발뺌은 못하겠는지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정말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카페로 쳐들어갔다면 지금처럼 발뺌을 하고 오히려 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 이후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진영이 남편인 병주 씨도 저와 같이 이혼 소송을 했고요.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다 병주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미숙 씨, 다름이 아니라 정말 그놈하고 이혼할 생각인가요? 네, 그럼 해야죠. 그 짓을 보고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저와 아이들에게도 좋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도저히 전 열이 받아서 이혼만으로는 성에 안 차서요. 이혼하면 그들은 떳떳하게 다시 재기를 하고 살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참에 이것들 완전 사회에 발 못 붙이게 박살내주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 있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건 그렇죠.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려야죠. 그래서 미숙 씨만 동의해 준다면 미숙 씨 남편 놈 교육청 앞에다가 현수막 떡하니 걸어서 이 인간들의 만행을 고발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물론 벌금이 나오거나 무슨 제재가 오면 제가 다 책임질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병주 씨의 얼굴을 조용히 보니 그냥 해본 말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주 씨의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병주 씨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가로수 나무에 양옆으로 현수막을 걸어 교육청에 다니는 김병철, 내 마누라 김진영이랑 바람 펴서 우리 가정 파탄 났습니다. 제발 그놈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라고 내걸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육청 사람들이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그 현수막을 재밌다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있었고 김병철이 대체 누구냐며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자 그 현수막을 본 남편 놈은 그걸 보자마자 내려와서는 현수막을 가위로 찢기 시작하더군요. 참 미련한 인간 아닌가요? 거기서 그렇게 이성을 잃고 가위로 자르면 그 사람이 바로 김병철이라는 걸 알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이 나쁜 놈이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으니 모든 걸 보고 느낄 수 있었고요. 저를 본 남편은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내 망신을 줘도 되냐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신 말대로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건데? 뭐? 바보?
망신? 누가 먼저 가정 있는 남자가 바람 펴서 이 꼴로 만든 게 누군데 큰 소리야? 당신이 날 바보로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어? 당신 지금 그 현수막 솔직히 얼마 안 해. 얼마든지 찢어. 난 또 내일 병주 씨랑 와서 다시 걸 거니까. 당신 같은 놈이 우리나라 애들을 책임지는 교육 공무원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계속 이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그 일 그만둬. 난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꼴 못 봐.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게 잘했다고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손가락질을 계속 해댔고요. 그렇게 그날 남편에게 대망신을 주었더니 가슴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어요.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전 정말 교육청에 쳐들어가 영상을 보여주며 정식으로 파면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도 깨달았는지 본인 손으로 일을 그만두더군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긴 한 걸까요? 그리고 진영이도 엿을 먹여주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진영이의 실상을 알게 해줬더니 결혼한 친구들은 빠른 속도로 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문어발처럼 알리고 알려서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저를 은근히 응원해 주었고요.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당해보진 않았어도 제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 같은 아내 입장에서 다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솔직히 받긴 했지만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더러운 인간이랑 완전히 끝을 맺었다는 게 좋았어요. 진영이도 병주 씨하고 결국에는 이혼을 했고 무슨 산거지처럼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그동안 병주 씨가 모아둔 재산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빈손으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아이들하고도 생이별해야 했고요. 그리고 전 곧바로 그년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년이 위자료 줄 돈도 없는 거 잘 알고 있었고요. 알아보니 우리나라 위자료는 많이 받아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받을 대로 받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고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영이는 돈이 없다며 석 달째 주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영이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야, 이년아, 돈 1,0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바람을 폈니? 이 주제도 모르는 년이 왜 바람을 펴서 저리 거지처럼 살까? 됐고 이번 달까지 주지 않으면 당장 네 거 통장 압류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말이죠. 그러자 진영이는 지금 혼자 고시원에 산다면서 제발 시간 좀 달라고 울면서 어린애처럼 매달리더군요. 저 때문에 친구, 남편, 아이, 돈 다 뺏겼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복수라는 건 제대로 한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연민의 정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돈은 받아낼 겁니다. 그렇게 저희 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지금 저는 당분간 친정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행히 부모님을 잘 따르면서 지내고 있고 본인 딸이 걱정이신 부모님들은 더 이상은 제가 가슴 아픈 꼴 못 보겠다며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더군요. 남편과 살았던 집은 이미 재산 분할해서 처분했고 당분간은 여기에서 지내며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을 아이들에게 저희 부모님의 사랑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전 남편이 양육비는 매달 지급해주고 있으니 면접 교섭권은 남편에게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를 만나고 힘이 쭉 빠진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네요. 이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죠.
이 못난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아이들을 생각하자니 마음이 안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만큼 제가 더 아이들을 보살펴 줘야겠죠. 그래서 전 이겨내려고요. 누가 말해도 전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제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오겠죠. 이 사연 보시는 많은 어머님들도 다들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